안녕하십니까. 이제 당분간 원격 수업이 아닌 현장 수업에서 만날 텐데 그 전에 우리 이제 원격 수업 진행하는 사실상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요. 선생님이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은 6월 15일 월요일 오후 4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내일 모레면 들어오시게 될 텐데 오늘 이제 통합사회 수업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우리 인권, 기본권 너무 다 중요하고 시민불복종 너무너무 중요하고 롤스가 이야기한 시민불복종의 4가지 정당화 조건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행위 목적의 정당성, 비폭력적, 그 다음에 최후의 수단이면서 처벌 감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런 교과적 지식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여러분들의 2, 3학년의 사회탐구 과목 선택에 대한 얘기임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수능 과목까지 결정해야 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어떻게 보면 진로와 앞으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다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 주제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잘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상시도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을 비롯해서 통합사회 수업 이렇게 열심히 들으는 걸로 잘 알고 있지만 오늘만큼은 특히 여러분들이 잘 이제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부터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최근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어가지고 문이과 공통교육과정이다, 뭐 이제 더 이상 문과, 이과라는 교육과정이란 말은 없다, 뭐 이런 얘기 이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지금 교육 현장에서 이제 문이과가 없어지는 교육과정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세 번째예요. 대한민국 역사상 거의 한 40년 넘게 고등학교에서는 항상 이제 문과, 이과로 나눴었다가 이제 통합되어 가는 것이 이제 얼마 안 됐는데 그 배경은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지만 OT 때 이제 앞으로 살아갈 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고 마찬가지로 인문학적 소양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 보니 점차적으로 융합형 인재들로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이 지금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려면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시수라는 말이 있어요. 시수라는 말이 뭐냐면 일주일의 시간표를 봤을 때 이제 시간표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시간표를 봤을 때 이 한 학기에 몇 단위, 그러니까 몇 시간을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졸업하는 시수가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회나 역사, 도덕까지 다 합쳐서 고등학교에서 최소한 이수해야 되는 시수가 몇 시수냐면 10시수예요. 그 다음에 과학분 있죠. 과학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수해야 되는 시수가 총 12시수입니다. 요거 이제 이해되시겠죠? 근데 요거는 최소 단위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최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것마저도 못 채우면 졸업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랬을 때 여기 안에 이제 한국사는 우리가 별도로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한국사는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양성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시게 되면은 이미 여기서 어느 정도 채워져요. 우리가 일주일에 통합사회 3시간씩 배우잖아요. 원택쌤 하나, 선생님한테 하나, 그 다음에 경영쌤께 하나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2학기 때도 배울 거란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학년만 마치면 벌써 6시수를 배우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남은 시수가 몇? 그치, 4시수인 거지. 그 다음에 과학도 여러분들 아마 통합과학을 일주일에 3시간씩 공부하실걸? 그치? 그 다음에 이번 교육과정에서 들어온 과학탐구 실험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 과학탐구 실험을 또 1시간에 들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더해져서 4개인데 우리가 2학기 때도 할 테니 도합 8단위를 1학년 때 이미 이수가 됩니다. 그래서 몇이 남냐면 역시 4시수가 남는다라는 이야기야.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이게 최소 시수고 얘를 못 이수하면 졸업이 안 된다고 했잖아. 옛날에 이제 선생님을 생각을 해보면은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때 당연히 문과반에 갔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일주일에 사회를 안 배우는 날이 없었어. 근데 과학은 거의 진짜 아예 안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때는 이제 1학년 때 공통과학이라고 있었는데 그 과학을 배우고 나면 과학을 더 이상 배울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나는 이제 물론 이제 내가 본투비 문과생이긴 하지만 그런 뭔가 머리를 쓰고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사고를 돌아가는 게 수학 시간 외에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2, 3학년 동안에 이 사회든 과학이든 사시수를 이수를 해야 되니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2학년, 3학년 때 올라가셔서 여러 개 있는 사회 과학 과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는 식으로 이제 이게 운영이 된다라는 건데 반드시 졸업하려면 사회는 최소 하나를 또는 과학을 최소 하나를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교육과정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양서고에는 어떤 과목들이 개설되는지를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개설이 됩니다. 뭐냐면 2학년 때 사회탐구 과목에서 총 4과목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과학탐구, 과학 영역이죠. 과학탐구 영역에서 총 4과목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합 8과목인데 이 8과목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름방학 시작할 때쯤 그리고 기말고사 끝날 때쯤 해가지고 이 8과목 중에서 너는 2학년 때 무슨 과목을 선택할 거니? 라는 여러분들에게 선택지를 드리게 될 거고요. 그 선택지 중에서 여러분들은 몇 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냐면 3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3학년 가서도요. 역시 사회탐구 과목의 사회 영역 중에 4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과학탐구 영역 중에 4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개 중에 역시 3학년 올라갈 때도 8과목 중에 3과목을 선택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있는 과목들은 다 이제 수능에도 여러분들 알겠지만 수능 시험 볼 때 국어 보고 수학 보고 영어 보고 한국사 보고 탐구 돈다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잖아. 그랬을 때 여기에 포진되어 있는 과목들은 다 수능에 나오는 과목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혹시나 이 중에서 아까 말했잖아 선생님이 사회 최소 하나, 그 다음에 과학 최소 하나는 들어야 되는데 선생님 저는 정말로 이 문과생의 피가 흘러가지고 여기서도 사회세계를 골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사회세계를 골랐어요.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럼 졸업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 3학년에는 뭐가 하나가 또 포진이 되어 있냐면 진로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진로선택 과목. 이 진로선택 과목은 수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제가 되는 과목은 아니긴 한데 사회 과목 중에 2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행지리하고 여러분들 때는 이렇게 될 거야. 여행지리랑 사회문제 탐구. 그 다음에 과학 계열 과목 중에서 뭐가 있냐면 융합과학하고 그 다음에 생활과학 뭐 이런 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선생님이 쓰는 과목들은 수능에는 출제가 되지는 않는 과목들인데 이렇게 4개 중에서 한 과목을 고르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내가 여기서 사회탐구로만 3개를 다 깔았어도 여기서 과학 하나 들으면 이수가 되는 거야. 아까 그 내실수 있다고 했었잖아. 참고로 이것도 얘기해줘야 되는데 2학년 우리 양서고에서는 2학년 때 배우는 탐구 과목들은 일주일에 3시간씩 배우고요. 그 다음에 3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은 일주일에 2시간씩 배워요. 2시간씩. 그러니까 1학기 때 2시간, 2학기 때 2시간 되면 4시간 듣는 거잖아. 한 학년 동안. 그럼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회나 과학 중에서 아무리 내가 사회로 몰빵해도 아무리 내가 과학으로 몰빵을 해도 한 과목만 이 중에 하여튼 최소한 다른 영역을 들으면 졸업이 이수가 되는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조합의 가지수는 이 3과목, 한 과목해서 총 여러분들은 양서고를 다니시면서 이 탐구 영역, 사회과학 과목 중에서 7과목을 이제 배우시게 될 건데 보면 알겠지만 사회 7개 몰빵 안 돼요. 졸업이 안 되니까. 과학 7개 몰빵 안 돼요. 역시 졸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리 극단의 문과나 이과의 성향이라고 하더라도 6대1 뭐 많이 나오는 친구들 5대라고 표현하면 또 너무 융합적이지 못하다. 그치? 그러니까 6개 하나나 아니면 뭐 5개 2개나 뭐 4개 3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양서고를 다니시면서 들을 과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이 아니라 선택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양성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7과목을 배우게 될 텐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올라가면서 벌써 3과목을 골라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현기증 납니다. 어떤 과목들이 있는데요?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테니 내가 지금부터 얘기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이거 괜히 쉬운 것 같다. 일단 과학은요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물원, 화원, 생원, 지원 이렇게 돼요. 물원, 화원, 생원, 지원, 물리학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그 다음에 3학년 때 배우는 과학탐구 4개는 느낌 오시겠지만 물리학 2, 화학 2,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양서고에 포진되어 있는 2학년 과목들은 뭐가 있냐면 사회탐구에는 동아시아사, 그 다음에 물리와 산학, 그 다음에 정치와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 이렇게 포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 사회탐구 과목 중에 뭐가 있냐면 한국지, 그 다음에 세계사, 그 다음에 사회문화, 마지막으로 생활과 윤리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앞에 이제 선택지가 동아시아사, 윤사, 줄여서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고등학교에서 동사, 윤사, 정법, 경제, 물, 화, 생, 지 8개 과목을 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3과목을 고르게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야. 근데 과학탐구는 사실 선생님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죠. 여러분들이 나보다 과학적 지식이 당연히 더 많기도 하고, 그리고 과학은 여러분들이 느끼겠지만 물화생지가 워낙 영역이 좀 확실하게 구분이 된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본인의 진로에 따라서도 배워야 되는 과목들이 좀 확실하게 정해지는 편일 텐데, 사회탐구 과목들 있죠. 요 8개의 과목들은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저 과목에서 뭘 배우지? 나는 뭘 배우고 싶은데 그게 어디에 해당되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오늘 내가 하는 거지. 이 과목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차피 3학년 올라가시면 할 거고, 우리는 사실 발등에 불 떨어진 건 이쪽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조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선생님이 PPT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줄 터이니 우리 동아시아사, 윤사, 정법, 경제가 어떤 과목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동아시아사입니다. 동아시아사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시게 되면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한국사 하면은 딱 우리가 한국의 역사를 배운다라는 건 알겠는데, 자, 그랬을 때 동아시아사는 한국사, 세계사 과목의 특징과 어떤 게 차이를 있는지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사랑 세계사 과목의 특징은 국가별 역사가 중심입니다. 당연하죠. 사실 한국사는 한국의 어떤 고조선,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되는 거고, 세계사 과목은 이제 유럽의 역사와 그 다음에 중국의 역사, 그리고 각국사 이렇게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근데 동아시아사 과목은 지리적으로는 왼쪽에 티베트 고원부터 오른쪽은 일본까지, 위쪽으로는 몽골부터 아래쪽으로는 베트남까지를 정해놓고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관계를 주제로 보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가 사실 중국의 역사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거는 중국의 본토의 역사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은주부터 시작해서 송, 명, 원, 청 이렇게 나가는 게 꼭 한족만 그 땅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그 땅에 있었던 그 역사까지 같이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한 민족의 역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나라를 어떻게 세우고 왔는지에 관한 이야기. 근데 이 동아시아사는 지리적으로 딱 이렇게 한계를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에 해당되는 범위에 있던 지역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탐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과목을 그럼 왜 배우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인데 그 전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이게 신설된 과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동북아 지역이 워낙 이제 역사 문제로
갈등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뭐 동북공정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어떠한 소수민족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냐 뭐 이렇게 논쟁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좀 이 과목이 처음 생겨날 때 한중일 뭐 이런 관련되어 있는 국가들의 역사자들이 모여서 한번 그러면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과 그 여기 밑에 보시면 나오시겠지만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동아시아인, 다시 말해 우리가 동북아시아 한중일이라고 표현되는 요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문화의 공통성과 상관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역사를 배움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과 평화 정착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안목과 자질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이 과목의 생겨나게 된 배경입니다. 취지 배경. 그래서 동아시아사의 단원 구성은 다음과 같이 돼요.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그리고 역사 과목의 특성상 당연히 시대 순으로 되어 있겠죠. 각각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냐면 첫 번째 1단원이죠.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 그래서 동아시아의 자연환경 속에서 구석기 문화, 신석기 문화, 선사시대 어떻게 자리되었는지 그리고 기원 전후에는 어떤 문화들이 있었는지가 거기 보시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있었던 하상주, 춘추전국, 진한, 그 다음에 한국의 고조선, 부여, 삼한 그리고 이제 일본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야마타이 국가 그 각각의 국가들이 어떻게 서로 교류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2단원 동아시아 세계의 성립과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 세계는 여러분들 한국사도 배우셔서 알겠지만 뭐 한자, 문화권, 그다음에 불교, 유교 수용 그리고 율령 반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이 시기에 이 국가들의 있었는지가 쭉 나오게 되겠죠. 위진남북조 수당, 그 다음에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그 다음에 일본의 역사들, 그리고 이제 국제관계가 어떻게 다원화되었는지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 그 다음에 이 문화권에서 공유하고 있었던 유학과 불교의 모습은 어땠는지 같은 것들을 이 단원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다음에 3단원에서는 이제 17세기 전후에 동아시아 전쟁이 굉장히 많았었죠. 여러분들 딱 느낌 오시겠지만 임진왜란부터 시작해서 병자호란과 같이 이 지역에 있었던 크나큰 전쟁들이 어떻게 또 영향을 주었고 이 시기에 어떻게 서로의 교류하는 것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것들이 3단원에서 쭉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서 아 저런 것들을 배우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 4단원은 이제 동아시아의 근대화 운동과 반제국주의 민족운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국주의 국가들이 막 침략을 해가는 과정에서 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겪었던 고통 그리고 이제 세계 대전과 연계해서 어떤 식으로 이 질서가 또 동아시아에서 있게 되었는지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각종 조약들 그리고 뭐 청해전쟁, 러일전쟁, 을사조약 같은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국사에서도 배우지만 이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더 폭넓게 봐줘야 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죠. 그 다음에 이제 5단원이 현대사, 오늘날의 동아시아. 그래서 1945년 이후에 어떤 식으로 또 이 지역에서 있었는지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6.25 전쟁,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수교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의 있었던 역사들과 일본의 역사, 한국의 역사, 그리고 북한과 한국이 또 나눠지게 되었는데 그런 것들까지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중일 역사를 쭉 통으로 본다라는 느낌이 조금 여러분들이 들으실 것 같아요. 자, 이 동아시아사를 여러분들이 고르시게 되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 장점과 단점 칸은 선생님이 모든 과목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줄 건데 그 어떤 과목도 장점만 있지 않고요. 그 어떤 과목도 단점만 있진 않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염두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동아시아사를 여러분들이 선택했을 때 장점입니다. 수능에서 어차피 우리가 한국사가 필수인 건 여러분들이 알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문과를 가든 이과를 가든 어떤 과목을 고르든 간에 한국사는 필수로 봐야 되는데 그 한국사를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이 있으니 2학년 때도 학교 수업으로 계속 병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1학년 때 한국사를 양서고는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게 탁 배우는데 그거 이제 3학년 수능 볼 때까지 또 기억을 하는 친구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동아시아사를 선택하게 되면 어쨌든 2학년 때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잊지 않고 계속해서 갈 수 있다라는 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능 사회탐구 과목 선택 시 세계사 선택과 시너지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요걸 좀 알아야 돼요. 뭐냐면은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우는 사회 과목들이 요렇게 되어 있는데 윤리군, 일반사회군, 역사군, 지리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역사구는 동아시아사에 들어가잖아요. 아,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일반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9과목이 사회탐구 과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2과목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수능 볼 때. 아, 정확히는 사회 과목 9개랑 과학탐구 8개 과목, 그 과학탐구 8개는 물화생지 1, 2, 요 8개랑 사회탐구 요 9개 중에서 이 17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2개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어, 대학 가실 때. 근데 딜레마가 이 의대나 아니면 상위권의 대학의 공대들은요,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무조건 과학탐구 과목 2과목을 선택을 하게끔 입학 전형 요항에서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대학의 그 과를 진학하고 싶어하는 우리 양서구의 대다수 학생들은 당연히 과학탐구 과목 2개를 고르겠지. 그러면 나는 이제 문과 과목, 그러니까 인문대나 사회대나 상경대나 이런 쪽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사실은 사회 하나, 과학 하나를 선택했을 때 어떤 가지는 메리트가 많이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사실 사회탐구 2개 중에서 고르는 친구들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랬을 때 이 탐구 과목 17개 중에 동아시아사를 만약에 내가 수능까지 치겠다라고 했을 때 세계사랑 같이 선택하면 어떠한 시너지가 나게 되냐. 이게 이제 아까 있었던 화면이고, 세계사 선택과 어떻게 시너지가 나냐면, 일단은 공부 패턴이 비슷합니다. 같은 역사 과목이다 보니까 동아시아사 세계사를 내가 고른다 이렇게 되면은 이 탐구 과목 공부하는 방법이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사 과목 중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중국의 역사가 있는데 그건 이제 동아시아사에도 나오잖아. 그러니까 동아시아사 세계사 선택하게 되면 양쪽에 걸쳐져 있는 중국사가 있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 양이 좀 더 줄어든다라는 이야기. 왜냐하면 양쪽에 다 걸쳐 있으니까. 그런 장점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점이, 내가 만약에 동아시아사 세계사 선택한다라고 하면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한국사 보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사 세계사를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국영수를 제외하고는 전부 역사 과목으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공부 패턴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비슷하게 모여질 수 있다는 장점도 분명하게 존재해요. 그리고 역사 과목의 장점이 뭐냐면 문제 풀 때 지식의 유무로만 풀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뭔 소리냐? 아까 그 과목군 볼 때 지리군이나 일반사회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제를 응용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사회 과목들인데 계산 문제가 은근히 많이 나와요. 특히 경제 같은 과목은 진짜 계산하지 못하면 거의 선택이 불가할 정도의 과목인데, 역사 과목은 여러분들 딱 시험 봐봐도 알겠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 아니 모르니가 딱 정확하게 1, 2, 3, 4, 5번 선지에서 아 내가 이거 봤던 거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부만 했다면 문제에서 2번, 3번 꼬아내는 게 아니라 딱 구분을 해낼 수 있다는 점이 분명히 동아시아사에서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점으로는 공부량이 많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사 과목의 특성상 좀 지엽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점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공부량이 많다는 거는 9과목 그 사회탐구 선택 과목 중에서 좀 공부량이 많은 편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다음 이제 두 번째 윤리학 사상으로 가도록 할게요. 윤리학 사상이란 과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가들을 지역별, 다시 말해 동양, 서양, 그리고 시대별로 나누어서 좀 철학가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공부하는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윤리학 사상은 말로만 보면은 뭔가 이제 윤리적인 거, 그리고 우리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도덕 과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의 철학 과목이라고 봐도 이상할 게 없는 과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윤리학 사상을 지우고 그냥 철학 이렇게 써놔도 전혀 이상한 게 없어. 그래서 윤리학 사상에서는 동양윤리 이제 유불도, 그러니까 도교, 도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동양윤리, 서양윤리, 이데올로기로 크게 구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윤사에서 어떤 걸 배운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인간과 윤리 사상으로서 윤리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해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의 삶에서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이 가지는 중요성과 특징들을 이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인간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윤리와 철학의 접근이니 그것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윤리학 사상에서 사실 1단원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2, 3, 4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단원 동양윤리와 한국윤리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동양과 한국의 핵심적인 윤리 사상들을 익히고 탐구함으로써 유불도에서 어떻게 이상적 인간상을 강조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양과 한국의 연원적 윤리 사상, 그러니까 하늘에
하늘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하늘을 이제 우리가 따라야 되는 도덕 법칙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자연 법칙으로 봐야 되는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넌 뭐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하늘님, 우리 그 애국가에도 나오지만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표현하듯이 우리 이 동양 문화권의 윤리 사상에서는 하늘을 굉장히 도덕 법칙으로 여겼단 말이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진유교, 다시 말해 공자맹자, 그다음에 성리학과 양명학, 이 유교를 이렇게 확대시킨 중국의 사상이고요. 그리고 이 성리학을 받아들여서 조선에서 발달시킨 유교가 이황이의 그 한국 윤리 사상입니다. 그다음에 정약용의 사상들. 그러니까 이 동양에서 흘러갔던 이 철학과 사상들에 대해서 유교 측면에서 쭉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초기 불교, 다시 말해 석가모니가 강조했던 여러 가지 사상들, 뭐가 있을까요? 바라밀 같은 거 시작해서 뭐 인타라망, 그다음에 삼법인, 이런 것들이 불교에서 강조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 불교가 어떤 것들을 강조하는지에 따라서 교종과 선종으로 나뉘게 되고, 이게 한국 불교로 들어와서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역사들, 그 다음에 이제 노자와 장자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도가 사상이 생겨나게 되고, 이게 이제 종교로 정립되면 도교가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래서 이제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은 크게 세 가지, 유불도가 정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근대 격간기에 나타난 한국 전통 윤리 사상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원불교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하는 것이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서양 윤리 사상이고, 쉽게 말해 서양 철학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서양 윤리 사상이 현대 한국인과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성찰한다. 그래서 이제 고대 그리스 사상과 헤브라이즘, 자연 철학과 인간 철학, 그리고 헤브라이즘은 이제 서양에서 원체 뿌리가 있었던 그 기독교 사상들을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 게 이제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많이 꽃피우게 되는데, 그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 있었던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이제 시대가 지나고 나서 세계가 조금 복잡하다고 여겨진 헬레니즘 철학. 그 다음에 이제 중세로 들어가서 그리스도교, 이제 기독교가 탁 자리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있었던 교부 철학과 스콜라 철학.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이성이 우리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거 우리 통합사회 시간에 그 인권신장의 역사에서도 배웠는데, 근대 철학에서 왜 사람들의 이성과 계몽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막 발전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베이컨부터 시작해서 홉스, 로크, 루소, 뭐 칸트, 벤담, 이런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 철학에 대해서 근대 철학에서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와서 20세기가 지나고 나서 이 세계대전이 걸친 후에 현대 철학, 그렇게 막 이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이성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라고 해서 새롭게 등장하게 된 세상인 뭐 실존주의, 실용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역사적으로 전개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서양 윤리 사상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 사상은 사람들이 만들어가서 모여져 있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상들에 대한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서양의 이상사회론, 예를 들면 이 유토피아, 서양 사상에서 이제 얘기했던 유토피아 같은 이상사회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동양에서는 공자가 이야기한 게 이제 대동사회, 뭐 노자가 이야기한 소국과민, 그러니까 각자의 철학가들이 이 인간들은 이러한 사회를 꿈꾸며 살아가야 된다. 서양의 우리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던 공산주의 사회,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다양한 국가가 우리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나, 우리 여기서 이제 사회계약설 이런 것도 배우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개인이 중요시해야 되는 자유주의와 우리 공동체가 중요시되는 공화주의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쨌든 정치적으로 딱 채택하고 있는 이념인 민주주의가 어떤 식으로 이게 사상적으로 기원이 전개가 되었는지, 그리고 현대 민주주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자본주의의 역사적인 흐름과 특징, 그리고 동서양의 평화 사상에 대해서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윤리학 사상은 굉장히 철학적인 것들에 대한 많은 접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윤리학 사상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다 2학년 때, 그러면 좋은 점은 선생님이 생각할 때 사회탐구 과목 9개 중에서 가장 인문학적 소양, 그러니까 우리가 문사철이라고 이야기하는 인문학적 소양에 가장 근접한 과목 탑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리학 사상이. 그러니까 윤사를 제대로 공부하면 이 고등학교 수준에서 배우게 되는 철학과 철학가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지식이 올라가게 되겠죠. 다른 한쪽을 이제 세계사라고 선생님은 생각하는데 어쨌든 윤사를 선택하게 되면 그런 인문학적 소양이 이제 풍부해진다. 그리고 어디 가서도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지. 야, 칸트가 정언명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엔 그건 인간의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하라고 했었어 라는 걸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베이컨은 결국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선생님 갑자기 유식해 보이나요? 농담이에요. 미안해요. 자, 그 다음에 수능 사회탐구 과목 선택 시 생활과 윤리 과목과 선택했을 때 시너지가 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윤리 과목인데 윤리와 사상과 생활과 윤리. 근데 이제 생활과 윤리는 이제 응용윤리 파트라서 우리가 이제 낙태라는 걸까? 그러니까 미안해. 너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깜짝 놀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양하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윤리적인 접근이 생활과 윤리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 들어간 게 낙태 같은 생명윤리나 아니면 이제 사회 정의, 우리 통합사회에서도 배우겠지만 그러한 사회에서 만나게 되는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 생활과 윤리라면 윤리와 사상은 이걸 역사적으로 또 시대별로 쭉 나누어서 보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게 배우는 관점이 좀 다르긴 하지만 같이 공부했을 때 역시 철학적인 접근으로서의 시너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순수 정통 문과 친구들이 공부하기에는 정말 최고의 과목이에요. 이 윤리와 사상이. 근데 이제 단점은 공부량이 많아요. 공부량이 많다는 거 아까도 나온 것 같은데 동아시아사에서, 그치? 근데 공부량이 많은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수능에서 선택을 했을 때 이제 문제 같은 거, 물론 내신에서도 그렇겠죠? 문제를 풀 때 언어적인 감각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1, 2, 3, 4, 5에 각각의 각자 철학자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쭉 제시해놓고 이거에 대해서 이게 누가 제시했지라는 걸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언어적인 감각이 되게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내가 국어가 약하거나 아니면 이런 말장난에 조금이라도 이제 넘어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윤리와 사상을 선택했을 때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또 특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지금 한 5분 넘게 윤사에 대해서 선택을 했을 때 이미 약간 학을 뗀 친구들이 분명 있을 거야. 그런 걸 도대체 왜 해? 이러면서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정치와 법인데요. 일반 사회 과목이 이제 크게 정치, 경제, 법, 사회, 문화 이렇게 5가지인데 이게 이제 대학마다 다 각 과가 있단 말이야. 정치외교학과, 경제학과, 뭐 문화인류학과, 사회학과, 법학과. 각각의 과목들의 특성을 이제 고등학교 수준으로 내려서 배우는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정치외교학과를 진학했을 때 혹은 법학과를 진학했을 때 배우는 과목들이 다 이 정치와 법의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 정치랑 법이라는 것이 이제 일상에서 워낙 우리가 자주 접하는 소재다 보니 당연히 교양으로서도 공부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과목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배우는 이 통합사회 시간에 배우는 과목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치와 법은 총 5가지 단원으로 6개로 구분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1, 2, 3단원까지가 정치에 관한 내용이고 4, 5, 6단원이 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민주주의와 헌법. 우리 헌법에 대해서도 배웠잖아. 헌법은 제10장 130조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가치를 지닌 법이며 그러니까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우리가 배우는 그 민주주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민주주의는 헌법의 정신과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게 되고요. 자세히 읽어보면은 왠지 우리가 이미 통사 때 배운 내용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민주국가 정부로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다양한 국가가 이제 다양한 또 정부 형태를 갖고 있거든요. 의원 내각제, 뭐 그다음 대통령제, 그리고 이제 선거를,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는 그러니까 의회만 뽑고 그다음에 대통령제는 의회와 대통령을 따로 뽑는 그런 역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의 정부 형태가 가지는지, 그리고 국가기관의 역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서로 어떤 식으로 견제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3단원은 정치과정과 참여입니다. 정치 참여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선거와 선거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3가지 선거가 있었다고 알죠. 대선, 총선, 지선. 이 선거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세세하게 여기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매년 수업 시간에 이 파트에 대해서 관심 많은 친구들은 정치와 법을 골라라 라고 얘기했던 게 사실 그런 이유였지. 그 다음에 이제 4, 5, 6단원이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중학교 때 공법, 사법, 사회법 이렇게 구분했던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국가기관 공적인 것에 대한 규율을 하고 있는 것이 공법이고, 사법은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그 권리를 주장하는 법이고, 그 다음에 사회법은 국가가 개인들의 어떠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법이다라고 해서 법의 분류를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공부를 했었을 텐데, 이 개인생활과 법 4단원이 사법에 해당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민법과 관련된 얘기들이 여기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배우냐면 상속에 대해서 배웁니다. 뭐냐면 내가 이제 내가 죽는 거 너무 슬프다. 누가 죽게 되면은 그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는 재산이 뭐 배우자에게 몇으로 가고 자손에게 몇으로 가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상속 순위가 있고 그런 법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 5단원이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공법과 사회법에 관련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공법의 대표적인 형법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거에 대한 형을 집행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의 파트에서는 그런 거가 나와요.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범죄에 대해서 구성 요건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이게 범죄 구성 요건을 따져보니 이게 위법성, 그러니까 법을 어겼다는 것이 조각사유 아니라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정당방위일 수 있겠지.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그 나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하다 보니 이 사람을 때리게 되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범죄에 관련된 얘기들이 여기 형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법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근로기준법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법을 두고 있는지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와 법이 5단원에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6단원은 국제관계. 그래서 이 정치에서 어쨌든 국제관계를 우리가 또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 이제 국제관계와 국제기구 그리고 우리나라 국제관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이 정치화법에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정치화법을 선택했을 때 장점과 단점은 대학교 과목들과 연계성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외교학과를 지망을 하거나 뭐 했을 때는 당연히 정치화법을 선택을 해야겠죠. 법학과를 선택하거나. 물론 동아시아사는 얘들아 사학과 진학하는 친구들한테는 당연히 도움될 거고 그 다음에 윤리학사상은 철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친구들한테는 당연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지. 그 다음에 수능 선택 시 선거 파트를 제외하고는 역시 공부한 만큼 시험 성적이 나온다고 돼 있는데 그 밑에 얘기랑 같이 해줄게요. 출제 유형이 정치화법은 좀 정형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나오는 주제들이 좀 나온단 말이야. 사회계약설, 선거, 민주정치와 원리, 뭐 상소, 미성년자 범죄 구성 요건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공부를 해주면 수능에서 선택했을 때 항상 나오는 패턴대로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요 시너지 과목이 없어. 그러니까 아까는 우리가 윤사 선택할 때 생윤이랑 같이 하면 훨씬 시너지가 나고 동아시아사를 선택하면 세계사랑 같이 했을 때 시너지가 많이 난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정치화법은 그런 과목이 없어요. 단독적이야. 그리고 공부량이 많은 거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 선생님이 생각할 때 사회탐구 과목 중에 거의 탑급이죠. 이 정치화법이. 그렇게 좀 공부량이 많은 과목이고 그리고 이게 사회탐구 과목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 좀 취향을 많이 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나 법에 대해서 진짜 관심 많은 친구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재밌게 배우는데 그게 아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치화법을 공부했을 때 나 진짜 이거 완전 암기 과목이네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막 이제 힘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분명한 단점이 있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나는 정치, 법 이런 거에 관심도 없는데 심지어 그걸 선택했는데 공부량도 많아. 그럼 얼마나 이제 본인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치? 근데 반면에 또 정치랑 법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엄청 좋아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게 이 정치화법의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과 우리가 대학교 가서 배울 수 있는 전공 중에 하나인 경제학과를 고등학교 정도의 수준에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역시 이 경제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또 빼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 경제를 배웠을 때 대학교에 진학해서도 도움이 많이 되지만 교양에서도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데서도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는 이렇게 5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경제생활과 경제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마 지금 내가 알기로는 경영쌤과 배우는 파트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해. 실소성하고 합리적 선택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경제를 구성하는 요소인 가계기업 정부가 어떤 식으로 경제활동하는지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미시경제 파트가 2단원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수요 공급. 그래서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시장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거래를 하고 그랬을 때 이 자원의 배분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되는지에 대해 배우는 게 2단원. 그 다음에 3단원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는 경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실업,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하고 뭐 이런 거지. 그 다음에 총수요, 총공급, 재정정책, 통화정책. 그래서 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제가 많이 힘들다고 하니 정부의 입장에서는 재난 지원 소득을 가지고 이 총수요를 늘림으로써 이 경기가 어렵게 침체된 거를 뭐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야. 그랬을 때 이 국가가 어떤 식으로 경제적인 시스템에 개입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게 우리 중학교 때 배우셨던 GDP,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여기 국가 경제활동 단어에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단원이 세계시장과 교역이라고 해서 이제 무역, 비교우위, 환율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국과 경제에 생활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연계되는지가 4단원에서 배우게 되고요. 5단원은 이제 경제생활과 금융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쨌든 살아가면서 예금, 주식, 채권, 보험, 펀드 이런 것들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그리고 나는 안전성에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할지 아니면 수익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쨌든 신용 거래를 하게 될 텐데 신용카드든 아니면 돈 거래든 아니면 금융기관, 은행과의 거래든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가 이 5단원에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경제의 장점은 대학교 과목들과 연계성이 당연히 깊은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경제 과목이 가지는 정말 사회탐구 유일한 과목의 특징이 뭐냐면 그래프 문제와 수학적인 사고가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는 과목입니다. 그게 뭐냐면 경제라는 과목의 수요 공급이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돈 계산을 할 때도 일단 기본적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같은 수학적 계산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사회탐구 과목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이과적인 성향이 많은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단원별 연계성이 적다라고 되어 있는 게 뭔 소리냐? 아직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시겠지만 2, 3, 4, 5 단원이 각자가 경제학에서 집중하고 있는 단원이 다 완전히 다른 분야야.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2단원이 좀 어렵다 그래도 3단원은 뭐 2단원과 완전 별개의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뭐 2단원에서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아시아사 같은 과목은 앞에서 내용을 놓치면 뒤에가 좀 따라가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시대순위니까. 근데 경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라는 얘기. 그 다음에 암기량이 확실히 다른 사회탐구 영역에 비해 적은 편이에요. 이건 진짜. 왜냐면 역사나 철학 같은 경우 기본적인 우리가 암기해줘야 될 사항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 시대로 구분했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특징을 지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근데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암기라기보다는 원리에 대한 이해에 가까운 쪽이라서 확실히 암기가 싫고 계산하고 그래프적으로 사고하는 게 좋은 친구들은 이 경제를 너무너무 재밌어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양서구에서 2학년 경제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단점은 역시 아까 정치화법처럼 다른 사회탐구 과목과 같이 공부했을 때 시너지 나는 과목이 없다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공부량이 많은 건 지금 네 과목이 다 그렇죠. 근데 이건 이제 좀 이따 선생님이 왜 그런지 더 설명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수능에 선택할 수 있는 사회탐구 과목이 총 9개가 있는데 그 9개의 과목 중에 제일 선택을 안 하는 과목이에요, 경제가. 그런 건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이유가 되게 많겠지. 근데 그 이유가 왜 많은지에 대한 얘기들은 좀 이따가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네 과목을 다 살펴봤어요. 동아시아사, 윤리사상, 정치화법, 경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나는 어떻게 골라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들게 될 텐데 이 과목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점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당연히 첫 번째 본인의 진로 진학과 연계된 과목은 고등학교 때 당연히 공부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 가는 방법이 총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시 하나는 정시. 뭐 그건 당연히 알 건데 수시는 학교 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가지고 학생부 다시 말해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는 건데 그랬을 때 이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봤는데 정치외교학과를 지망하려는 학생인데 정치화법을 공부를 안 했어. 요즘 문제 있지 않나? 좀 문제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선생님 아까 얘기했다시피 좀 연계되는 쪽으로 진로를 가지고 있고 진학을 하고 싶다면 일단 그 과목은 무조건 내신 과목으로 선택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본인의 흥미도랑 적성 당연히 따져야죠.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나는 언어적인 걸로 장난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약해. 이런 친구들은 윤리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수학적 계산 이런 거를 굉장히 약하게 생각해. 이러면 경제가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는 흥미와 적성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수능에서 무엇을 볼지에 대한 고민 당연히 해야지. 얘들아 재밌는 게 내신에서 우리가 사회탐구, 과학탐구 과목 전체 다 합해서 7과목 공부한다고 했잖아. 그중에 이제 수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은 6개. 근데 이 6개 과목들이 생각했을 때 사실은 내가 내신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정시로 만약에 대학에 간다고 했을 때 수능으로 볼 때 이 6과목 말고 다른 과목으로 선택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예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2학년 때 동아시아사랑 윤리아사상이랑 물리학 원을 선택을 했고 뭐 그다음에 3학년 때 그냥 과학 세 개를 골랐다고 해봐. 근데 내가 수능을 볼 때는 뭐 예를 들면 사회문화랑 경제를 봐야지. 이러면 내신 공부 따로 하고 수능 공부 따로 해야 되니까 본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내신을 선택하는 과목이 곧 수능까지 연계해서 가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도 훨씬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능에서 무엇을 볼지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양서구에서의 상황도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과학 과목의 위계도 따져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회 4개, 과학 4개 총 합쳐서 8개 중에 3개를 고르고 또 3학년 때도 마찬가지잖아. 근데 만약에 나는 이과 지향적이니까 나는 과학을 많이 들을 거야. 근데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예를 들어서 결국에는 졸업하려면 사회는 하나 들어야 되니까 윤리학 사상하고 화학 원하고 생명과학 원을 골랐는데 3학년 때 보니까 사회 과목 중에 내가 별로 공부하고 싶은 게 없어. 그러면 나는 화투, 생투, 지투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기가 사실은 어렵다라는 거야. 과학 과목은 사실 선생님이 잘 모르지만 원 과목을 배운 것을 전제로 투 과목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범위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근데 원 과목을 안 했는데 투 과목을 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 과목을 많이 해놓다가 뭐 예를 들면 나는 물화생원을 해야지 라고 골라놨다가 근데 내가 해보니까 물투, 화투는 내가 할만하겠는데 내가 생투는 도저히 못하겠어. 그러면 나는 3학년 때는 이 자리에다가 사회탐구 과목을 하나 넣어야지. 요거는 되는데 내가 2학년 때 사회 하나 과학 2개를 하고 3학년 때 과학 3개를 해야지. 이거는 안 될 수 있다는 거야. 조합 자체가. 알겠지? 그거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문과지향적 친구들은 어떻게 많이들 가냐면 그 2학년 때 사회 2개 과학 하나를 고르고 3학년 때 사회 3개를 고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위계가 없으니까 사회 과목들은. 근데 이제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많이 생각한다고 하면은 2학년 때 과학 3개를 고르고 3학년 때 과학 2개랑 사회 하나를 고르던지 혹은 2학년 때 사회 하나 과학 2개를 고르고 3학년 때 사회 하나 과학 2개를 고르고 근데 그 2개 고르는 그것들은 늘 똑같은 거지. 화원 생원을 골랐으면 3학년 때 화투 생투를 고른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과학 과목이랑 사회 과목이 양서구에서 어떻게 깔려져 있는지랑 이게 위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요 뒤에 슬라이드는 다시 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사회 과목의 지식도 중요한데 결국엔 여러분들이 이 과목들 중에서 내가 어떤 것과 잘 맞는지를 고르라서 고등학교 2, 3학년에 지내고 수능까지 이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미리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여름방학 때쯤에 1차 조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2학기 때 걸쳐서 2차, 3차 이렇게 조사를 하게 돼서 최종 2학년 올라가기 전 12월 때쯤 딱 과목을 픽스하면 그걸 토대로 이제 반편성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될 텐데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EBS 같은 데 가셔서 미리 2, 3학년 과목들 그거 맛보기로 좀 골라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건 사회 과목들은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오셔가지고 상담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 저는 이 과목과 이 과목이 고민 중인데 어떤 걸 고르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저는 과학 3개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과학 2개 사회 하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런 것들을 선생님하고 많이 또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끼리 이제 여기 학교 오셔서 기숙사 생활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끼리 얘기를 좀 많이 해보세요. 그래서 야 너는 이런 성향이면은 좀 이런 과목 고르는 게 낫지 않겠어? 우리 같이 이 과목
과목 들어보지 않을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관련해서 이 사회탐구 9개 과목들은 실제 수능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를 공지사항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도 한번 보시면서 아, 이 과목은 좀 이런 특징들이 있겠구나라는 것들도 한번 따져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요거는 이제 참고하실 건데요. 2020년 사회탐구 수능 선택자의 비율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1등이 생활과윤리인데 압도적으로 많아요. 14만 명이나 선택을 합니다. 아, 물론 이제 사회탐구는 2과목이고 지금 일단 문이과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회탐구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사회탐구만 2과목을 봤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하고 사회문화라는 과목이 압도적인 투탑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토막으로 한국지리가 나오고, 그 다음 세계지리, 그 다음 윤사, 동사, 법정, 그러니까 지금은 정치화법이라고 과목이 바뀌었지만 이때까지는 법과 정치였거든요. 그 다음에 세계사, 경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근데 경제가 생활과 윤리에 비해서 거의 뭐 10분의 1도 안 되지, 거의 한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얘들아 우리 오른쪽 보면 3학년 과목이 있고 2학년 과목이 있지. 이게 이제 지금 양서구에서 배우는 학년을 여기다 표시를 해놓은 건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2학년 과목들은요, 이 사회탐구 전반의 과목들 중에 사실은 양이 좀 많은 편이야. 그러니까 이 앞에 1, 2, 3, 4등 과목들보다는 공부할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아까 얘도 얘기했지만 이 사회탐구 과목을 공부할 때 2학년 때는 일주일에 3시간을 한다고 했는데 3학년 때는 2시간을 한다고 했잖아. 사실 그게 그렇게 해야지 좀 진도를 나가기에 좀 적절하기 때문도 있어. 그러니까 밑에 쪽 과목들이 아무래도 좀 공부할 양이 많다라는 전반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1, 2, 3, 4등 과목 쪽으로 많이 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경제 같은 과목이 조금 그래프나 수식, 수학적인 것들을 좀 많이 따지다 보니 문과 친구들이 접근하기에 좀 어렵다고 느끼는 특징도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잘 선택을 안 한 거긴 한데, 근데 뭐 이 사회탐구 수능 순위는 선생님은 그냥 내가 볼 땐 참고용으로만 좀 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결과적으로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있지. 특히 이제 2학년 과목들은 여러분들의 진로 진학 그리고 흥미랑 적성 이런 것들을 좀 잘 따져서 결정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미안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이 학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사회탐구 과목의 선택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학교 돌아오셔서 선생님하고 상담하셔도 좋고 선생님 사회 선생님이니까 그리고 질문 게시판 같은 거 활용해서 이제 물어보는 것도 좋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왜냐면 이거 여러분들의 인생이 갈린 중요한 문제니까. 네, 좋습니다. 자, 네, 그러면 우리는 계약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